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안가 밖에 여러 가지 재료들 얘기할 때 네. 가장 걱정하고 또 연관하는 게 글로벌 경기 침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장의 분석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복합 경고음이 좀 울리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좀 안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안 좋은 얘기죠. 예. 특히 불황은 불황인데 복합 불황이다. 예. 갔다가 좀 더 앞에 좀 심각한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글로벌 경제의 동향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냥 불황이 아니라 복합 불황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불황이 찾아왔을 때 어느 쪽의 요인들이 들어오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들 어떤 분석을 하고 바라보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이 되는 불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복합 불황이라는 얘기가 좀 쓰여지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동시에 수요와 공급이 줄다 보니까 성장이나 또 불황의 장기화 국면 이쪽까지 걱정을 하는 흐름들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촉발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나오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그러니까 즉 제조업 쪽에 대한 충격들이 상당히 좀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쪽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또한 이제 수입 소비재 가격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관세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소비까지 위축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제조업과 소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는 아직 고용 쪽은 견조하다고 하지만 언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IMF도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내년 세계 GDP 같은 경우는 0.8% 이상 위축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경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7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의 성장치를 벌써 한 3.3%에서 3.2% 글로벌 경제다 보니까 0.1%라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이번에 10월 달에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아마 좀 더 폭이 커지지 않을까, 하락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지난 어떤 IMF에서 보고했던 이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에 따른 우려감이 또 커진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 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죠. 특히 지난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금융위기라든가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브렉시트보다도 무역의 불확실성 흐름들은 그때 같은 경우 지금을 비교하게 되면 거의 세 발의 피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쪽인데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시작하기 초기 같은 경우 벌써 가파르게 20대 이상으로 위험 지수가 올라왔었죠. 예. 그러다 지금 현재는 거의 110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IMF가 바라보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파는 이렇게 상당히 좀 한 예전보다 거의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가별의 흐름들로 봤었을 때 여러 가지 뚜렷한 부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EU, 즉 유럽 쪽입니다. 이쪽을 바라봤을 때는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거의 1.8%대에서 1.2%대 그리고 1%대 초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제대로 인플레이션율이 작동하지 않는구나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요. 게다가 경제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1.9%대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후퇴하면서 1%대 초반대까지 같이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ECB에서도 바로 예금금리 인하를 했고 거기다가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흐름들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급한 불을 꺼보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인데 보통 경기부양책을 쓸 때 통화정책 외에 또 재정정책도 같이 쓰죠. 근데 재정정책은 지금 현재 유로존이 GDP 대비해서 어떤 재정 부채가 85%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여유가 거의 없는 편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좀 여유가 있는 국가 독일 같은 쪽으로 조금 더 약간 좀 숨통을 계속 트이면서 어떤 경기 활성화를 누려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조업 지표와 GDP 성장률 추이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제조업 지표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가 이제 막 다시 고개를 좀 들지 않나라는 관점들은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이 GDP 성장률이죠. 예. 벌써 6%대 초반대를 방어하느냐 마느냐라는 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지금 중국을 바라볼 때 부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추가적인 유연한 약세에 대한 부담들 이런 쪽도 같이 가중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미국에 대한 동향들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이제 GDP 성장률 추이를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빠르게 지금 50대 이하까지 내려오는 부담감들, 게다가 또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3%대 성장은 옛말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 약 한 2%대 이하, 앞으로는 한 1.7%대 성장 쪽으로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재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부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흐름은 안 좋다라고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는 글로벌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 아니냐. 네. 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어려운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얘가 바닥이고 그에 따른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자산 쏠림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쪽으로 서서히 기지개가 펴고 있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쪽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결고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다 쪼그라들다 보니까 아무런 상황이겠죠. 뭐 네. 중국, 유럽 여러 가지 각국의 불확실성 지수까지 확인해 주셨는데 이런 복합 불황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경기 부양책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조금 더 매가 쏠리고 있다라는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니까요. 어떤 흐름을 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가봐야 되는데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도 전략을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네. 어디에 속도를 내는지 최근 보니까 전기차 시장, 그 전기차 굵기를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를 공략하려고 하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투자 포인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꽉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쪽에 내수 기반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국내 업체들한테는 약간 좀 위기감이 그렇죠. 높아지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뺏기는 있고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장기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한 2020년 거의 전기차의 비중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됐었을 때 약 한 2040년 정도 가게 되면 지금 위쪽에 보여지는 녹색의 흐름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회색 쪽과 밑에서 빠르게 그 좀 진한 녹색이 네. 움직이고 있는 쪽이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40년 앞으로 한 20년 정도 뒤로 가게 되면은 전기차 비중이 한 55%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네. 쪽에 대한 흐름들이 뚜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 같은 경우도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어떤 비중이 전기차 쪽이 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있으면은 한 2040년대 가면은 운행 차량의 한 33%가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주변에 많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때 가게 되면 뚜렷하게 전기차가 생활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중국 쪽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올해 5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화면을 보시게 되면 10위 안에 한중일이 다 다투고 있습니다. 예. 거의 한중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가장 어떤 가파른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4개 업체가 한 45%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 상당히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는 수치죠. 네, 네. 거기다가 두 번째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한 3개 업체가 25%대 비중,
그리고 한국이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세계 업체가 15%의 비중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돼서 어떤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그리고 한국의 LG화학 이쪽이 어떤 효율이나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와 맞물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효율 같은 경우는 제일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중국 업체가 꽉 잡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월 10일 날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2021년도에는 유럽까지 진출하겠다. 그리고 미국도 같이 접수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경각심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 업체들이 해외 진출이 또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SUV 1위라고 하는 창성 자동차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공장을 짓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볼보를 인수한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동유럽 공략을 위해서 벨라루스에 진출하고 또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모두 다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죠. 특히 세계 시장 비중을 보게 되면 2008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좀 후퇴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은 오히려 13%대까지 작년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가속도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게다가 또 정부가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더 빠르게 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숙제가 계속 보여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 쪽에서 전기차 막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뺏기는 거죠. 네.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 어떻게 또 관련 지을 수 있을지 주식 투자의 흐름들 알아봤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였고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